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도 좀, 손해는 많이 보신 분들이 꽤 계시겠지만은, 지난주,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감, 대단하셨죠? 예, 그런 걸 참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의외로 또 이렇게 반등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족스럽진 않으시겠지만은, 의외로 또 이렇게 강한 면모를 좀 보여줘요. 예. 이게 뭐가 강하냐 이러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회의론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10,000달러 깨지고 이제 다시 이제 10,000달러부터는 이제 로그 스케일에서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지금은 단지 1년 6개월로 되돌아간 거지만 10,000달러 미만으로 가면 다시 4년 전, 5년 전으로 이제 완전히 되돌아간 거니까 나심 탈레버가 얘기했던 악순환, 네, 제로가 되는, 루나가 되는, 비트코인이 루나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이 된 거라고 이제 막 환호를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직 20,000달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는 같은 구간이거든요. 10,000달러 이상부터 100,000달러까지가 같아요. 구간이.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냥 가격 얘기 웬만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단디 먹고 짧으면 1년, 저는 2년 봐요. 길게 보면 2년. 그리고 짧으면 1년 보는데 변화가 있을 거다. 예, 어떻게 자신하느냐? 네. 저처럼 이렇게 두어 번 겨울을 보내신 분들은 그냥 끄덕이실 거예요. 그죠? 자신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삼성전자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졌다는 거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영에 문제가 있어? 혹시 이상해? 내가 모르는 뭐가가 있을까? 이런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가 있지는 않아요.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대부분 다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기업들의 주식에 반영되는 기업 내부자 정보에 비하면 굉장히 얌전하고 점잖은 정보들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들. 변수는 변수죠. 국가들의 정책이라든가 변수인데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왜 본질적이지 않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되게 짧아서 우리들의 생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은 1년도 길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한테는 한 달도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거시적인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오도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500년 된 뭔가의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이거를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왜 비트코인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제가, 저도 막 이렇게 좀 말렸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내가 유튜브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제 영상이 그래도 지금 150개 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내린 것도 한 2, 30개 되니까는. 굉장히 많이 찍었죠. 그런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그것이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저를 설득한 게, 그래도 좀, 다음번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좀, 알투로 안 갔으면 좋겠다. 무모하게 막 100배 이런 거 기대하면서 또 순간적으로만 좋았다가 꺼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이렇게 좀 건너왔으면 좋겠다. 특히 절박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게 된 어떤 사건들도 있었고, 제 주변에서. 그래서 하게 된 건데, 이제, 아무리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독자들 중에 상당 부분들은 다른 코인들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승부를 거시는 건 좋은데 알고 거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면 또 비트 맥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 맥시는 제가 니힐리스트, 도덕적으로 니힐리스트, 정치 철학적으로 무정부주의, 그 다음에 경제 철학적으로 리버테리언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스스로 부를 필요 없고요. 그냥 비트코이너, 비트코인의 의미를 이해하는 비트코이너고 비트코인 투자자, 이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비트코인 강했다 시절부터 비트코이너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네, 전 비트코이너인데 이제 한국에 워낙 최근에 좀 양태가 다른데, 저를 이단이라고 이제 공격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커뮤니티가 생긴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근데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제가 언급된 맥락이 아닌데,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도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스펙트럼에 누구를 놔야 되는데 한국에는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나니까 내 이름을 넣었다고 누가 그 수업을 들은 분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작가님 이름 나왔어요. 옛날,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트코인 맥시멀 쪽에 사람이 없었으면은, 오태민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 강의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없어요, 이 진영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충성도도 높은 것 같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하고도 가까운 게 이 하락장을 즐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 떨어질수록 더 기분 좋아진다라는 게 있다면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가격 얘기는 여러분하고 이제 당분간 우리 하지 말자고요. 웬만하면 그냥 이건 투자 안내 방송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 사실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져서 공부하시면 겨울이 되게 짧아요, 의외로. 그리고 겨울이라고 해서 계속 똑같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흥미거리가 있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영원이 된다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겁은 좀 나죠. 예, 겁은 좀 나는데 의외로 강하다. 그래서 비트코인 강했다 책이 제목이 어필이 좀 안 되죠. 어쩔 때는 비트코인 강했다 이런 말이 듣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두 달 동안 전혀 그 제목이 어필이 안 되죠. 그래서 의외로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비트코인 의외로 강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머니맨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이게 제가 한 4, 5년 전에 읽었어요, 이 책을, 머니맨을. 근데 다시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이번 주 오더클 강의의 주제가 우리는 이제 니얼 퍼거슨의 제국이라는 책을 이제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근대 대항해 시대가 이제 금융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근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화폐 경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화폐 경제를 얘기하면서 금융 시스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머니맨이라는 책은 이번 오더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로 이제 네덜란드, 영국의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일본 잠깐 하게 될 거고요. 이 미국은 좀 시대가 좀 뒤로 좀 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당시 제가 4, 5년 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이 유튜브에도 제가 이름은 말 안 했지만 소환했던 분입니다. 이런 좋은 책을 또 번역을 하시니 얼마나 또 지식이 많고, 이분도 그러니까 과는 저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시고, 네. 예, 인문학적인 접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신 거죠. 예. 근데 조금 생각이 부족하시죠? 아니면 알고 계시는데, 제 느낌에는 알고 계시는데, 입장이, 당신의 포지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네, 이 책은 물론 이 역자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설명도 넣어서 아주 책이 풍성합니다. 네, 좋은 책이고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이게 단지 화폐 얘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이해를 돕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자체가. 그래서 읽고 있고요. 화폐 금융 제가 권했던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편견을 깨야 되냐면, 아마 이것이 이제 이 번역가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건데요.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대에 왔던 화폐 시스템, 우리가 화폐 생활을 우리가 뭐든지 화폐적으로 사고 하잖아요. 이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한반도인들은 이게 사실 불과 100년, 200년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 얼마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미국
미국도 뭐 이건 뭐 건국 이후로 화폐 경제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그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었고요. 계속 혼란이 있습니다, 미국은. 예, 그래서 화폐 종류도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늦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아주 많이 늦은 건 아니에요. 빠른 데가 뭐 피렌체, 베니스 이런 데는 뭐 600년, 500년 되는 거고요. 영국만 해도 3, 400년. 네. 예, 그러니까 되게 화폐 역사는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오래전에 그렇게 화폐를 우리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뭐 물물교환이 불편해가지고 화폐를 썼다? 물물교환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접근하시면 아실 거예요. 네. 물물교환이 불편했지만 왜 화폐를 안 썼냐면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이 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 다른 책도 읽었지만 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이너가 화폐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 뭐 누가 화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오늘날. 비트코이너들이 제일 화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거예요. 옛날에 미제스 케인즈 프리드만 같은 분들이 하셨고 이런 화폐를 철학적인 개념에서 역사적인 개념에서 이해하시려고 도전을 하셨고 그 이후로 경제학자들은 안 했죠. 그냥 주어진 거라고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들이 다시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화폐의 의미, 철학, 역사를 공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폐를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이 역자 같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지금 시스템이 변화 발전에 온 정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순환이에요, 순환. 계속 어떤 화폐 시스템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천이죠, 변천. 변천을 했는데 그닥 발전하지 않았어요. 왜 발전하지 않았냐면 우리는 아직 인류는 화폐에 대해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그 금융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정해진 세팅 안에서는 굉장히 고도화된 지식이지만 문명사적으로 딱 봤을 때는 화폐 금융 이론이 그렇게 문명을 설명하기에 그렇게 썩 아직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미국에서 엽착대치라는 중앙은행 가지고 막 처음에 설립할 때 해밀턴이 만들었다가 막 잭슨 대통령이 없애버리고 거의 100년 동안 없다가 또 새로 뭐 1900년대 만들어지고 뭐 민간 조직으로 해야 되느냐 국가 기관으로 해야 되느냐 막 음모론자들은 아직도 뭐 연준이 민간 회사인데 이거 원래 미국에 처음에 설립 때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나와요. 해밀턴이 왜 민간 회사를 만들었는지 정치로 분리시켜야 된다고 봤던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기 중앙은행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시스템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전 세계 주식과 막 채권과 막 코인과 가격이 너를 뛰고 이게 전혀 정상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래요. 원래. 그래서 왜 문물교환을 인류가 오랫동안 했냐면 믿음직스러운 화폐가 없는 데다가 믿음직스러운 화폐라고 하시는 금도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희소했고 그리고 표준화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렇게 화폐 경제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정점에선 쓰이죠. 로마 때 쓰였고 뭐 이렇게 중국도 보면 이렇게 이제 평화적이고 안정기 때 집회도 쓰였던 적이 있고 이런데 반드시 뒤끝이 안 좋았죠. 예. 화폐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왜 이걸 참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비트코인이 띵 와닿을 텐데 이게 참 이거는 이제 언어하기도 뭐하고 저같이 이제 완전히 문외한이니까 학자가 아니니까 자유로움이 있어서 막 말할 수 있는 건데요. 학자들은 이런 말 못할 거예요. 근거를 대라고 당장 할 거고 완전히 찍힐 겁니다. 화폐는 모순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화폐는 모순이에요. 인류가 만들었지만 썩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 미봉책이에요. 그래서 미시적인 주체들한테는 좋은 화폐가 거시적인 국가나 이런 거에는 안 좋아요. 예. 이거는 완전히 법칙은 아닙니다. 근데 거시적으로 좋은 화폐는 또 미시적 개인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미국의 남북전쟁 있잖아요. 남북전쟁에 북군이 이겼잖아요. 우리는 이제 역사를 이렇게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역사를 필연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선전은 우리보다 못났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역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역사적 사건들은 필연이다라는 어떤 우리 사고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북군이 이기는 게 필연은 아니죠. 그리고 설사 그게 필연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안 되죠. 분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거는 병자호란 얘기하면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군이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북군에는 제이쿡인가? 라는 엄청난 채권 판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에 채권을 팔아줬어요. 전시 채권을. 근데 남부는 면화를 남부는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 특히 유럽에서 봤을 때 남부는 훨씬 더 북부보다 더 필요한 파트너거든요. 왜냐하면은 남부는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이후에 남부는. 왜냐하면 면화가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가갖고 면직공업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옷이 다시 미국에 서 팔리는데 북부는 이제 국가 보호 유치 산업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북부는 이제 고립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고립적인 어떤 독립적인 보호주의적인 어떤 사고가 강한 거니까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면 북부가 트럼피즘이었던 거고 지금하고 많이 바뀐 거죠. 남부가 세계화주의자들이었던 거죠. 노예제도도 하나 있지만 그건 오래 묵어있던 어떤 그런 미국이라는 이상주의자들이 세웠거든요. 미국이 이상주의자들과 미국의 현실의 괴리에서 미국이 신음을 합니다. 지적으로. 이게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게 괴롭거든요. 제가 오도쿠르 세계관은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가 서부주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갈등이 증폭이 됐고 물론 이제 인류 문명사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위대한 걸음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문화상대주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부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로스차일드를 비롯해서 남부를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가 항구를 못 지켜요. 그래서 해군에서 무너져요. 육군에서는 남부가 기마병들이 있었고 귀족들이니까 용맹했고 귀족들이 평상시에 일 안 하고 말 타고 연습하니까 귀족들이 사무라이 기질이 더 강했던 거고 북부는 그냥 일반 서민들을 모집한 거죠. 이건 이제 단순한 도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부가 되게 남부를 우습게 보다가 왕창 깨져요. 육군에서. 기마대도 있고 남군들은 귀족들이 싸움 잘하거든요. 그런데 일하다 나왔으니까 북군은. 그런데 이 해군에서는 달라요. 이 남군이 뉴올리안스 해역을 봉쇄하고 결국은 함락을 시켜요. 그래서 남부가 밀에 있을 면화를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한 게 유럽에서 안 팔립니다. 남부 시민들한테 파는 것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남부는 종이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북부는 면화 같은 담보물이 없고 그냥 정부의 약속에 근거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쿡이라는 이 채권왕이 이걸 엄청 잘 파는 거예요. 애국심 막 자극하면서. 그리고 자기 수수료도 엄청 줄이고, 단지 독점권을 받았죠. 그래서 수수료도 판매액의 5% 이렇게 요구하는데 은행들은 8분의 2%, 1%도 아니고 8분의 3%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조건이다. 이걸 다 팔아요, 넘치게 팔아요, 애국심 줄 서가지고 팔고. 할인 판매도 아니에요. 채권을 사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기가 재판매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신문 광고 보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줄 서 사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생생하게 나옵니다. 남부 이야기는 이제 제가 다른 책에서 읽은 거고요. 예, 여기 남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전쟁 중에 남부는 그래서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200%, 300%까지 갔고요. 북부는 70%대에서 선방을 합니다. 그린백도 많이 떨어졌는데 100%가 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절정기 때. 채권 워낙 잘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 안에 어떤 그런 여러분들 숨겨진 함의가 있습니다. 북부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지만 인플레이션 70%인데 채권이 금리가 6%였어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사신 분들은 그냥 돈을 정부한테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샀겠어요? 약사 빠른 북부에 이 월가의 은행가들이 산 게 아니고 이 쿡이라는 사람은 그냥 엔드유저라고 해야 되나? 그냥 농민들. 상공인들 그냥 이 채권을 그냥 20년 동안 진짜 보유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판 거죠. 예. 광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고 애국심을 자극하고 마케팅적인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합니다. 자, 좋은 돈이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양털을 깎을 수 있으면서 양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쿠기 했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야지 북부가. 그래서 미국을 지켜야지. 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이렇게 정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자꾸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이 자꾸 속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속잖아요. 그죠? 안 속고 자꾸 대책을 마련하죠. 부동산, 뭐 어쩌면 주식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그래서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도망도 가고. 그러니까 화폐 경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분업 시스템을 만들고 현대 시스템에서 엄청난 번영을 가져다준 것 같지만 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 쿠기판 채권과 같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현실, 국가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해결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행위주체로서 포지션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문을 보면서 거시적 행위주체로서 나라가 이러면 되겠어. 나에게 윤 대통령 이렇게 해야지. 이거 완전히 뭐네. 뭐 이렇게 할 때는 거시적인 행위주체가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그 신문 볼 때 외에는 미시적인 행위주체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밥이 맛있고 어디가 더 싸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고민할 때는 본인 포지션을 자꾸 이상하게 잡는 거예요. 내가 미시적인 행위 주체인지 거시적인 행위 주체인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일을 한다거나 국가 관료라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볼 거예요. 비트코인. 야, 이거 골 때린다. 이거 골칫거리다. 저도 그렇게 볼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제 포지션이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을 딱 2014년에 딱 발견하고 딱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가 일단 그때 지금만큼의 공부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이제 감이 잡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되게 좋은 건데 우리 가족한테 되게 좋은 건데 그리고 전 세계의 미시적인 개인들한테 무지하게 좋은 건데 근데 많은 나라들한테 이거 치명적이다. 이거 중국한테 치명적이고 러시아한테 치명적이고 인도한테 치명적이겠다. 제 예상대로 그때 썼던 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다 거부를 해요. 러시아는 지금 뭐 스위프트 코드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지만은 이제 안정화되고 유럽하고 타협을 하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비트코인 금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의 국가한테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화폐 금융을 읽고 수학적으로 막 써있고 채권이 뭐고 뭐 채권 이자 수익률 막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건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편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역사적인 변천은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하겠어요. 저는 이거를 끙끙 앓으면서 겨울을 2번 지나면서 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닥친 대로 읽었단 말이죠. 그리고 닥친 대로 읽어서 쓰레기도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좋은 역자가 번역한 이런 좋은 책도 읽어서 정리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런 얘기가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하겠지만 너무 시간의 지평이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최소 3년 보라 그랬잖아요.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2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만 보면 여러분들이 고생한 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나 은하나 정부의 지폐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지폐나 미시적인 행위자건 거시적인 행위자건 이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모든 게. 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정부도 골 때리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아직 비트코인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투기 세력도 있고 진짜 비트코인은 작전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니까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치는데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주식 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루나에 들러붙었던 그런 세력들이 그런 짓을 하면 지금 다 쇠고랑 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와일드 웨스트로 놔두는 거예요. 미국도 알면서도. 왜냐하면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떨어져 나가니까 대중들이. 근데 결국은 이건 순리다. 왜냐하면 시금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잣대가 없는 세상에서 특히 화폐 시스템에는 잣대가 없고 잣대가 없는 시스템에서 다 불확실성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딱 가장 중요한 그 화시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 2100만 개. 예. 이게 그 희소성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측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모두가 알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이게 주주의 사실이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아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 주지의 사실, 공지성. 이 공지성 때문에 온갖 그 지랄을 다 하는데, 현대화폐는 우리가 이 가장 오래된 국가가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국가 시스템의 많은 부분은 카톨릭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하나잖아요. 하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2000년을. 어쨌건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2000년 동안 단일체로서 온 조직이 없잖아요. 이 카톨릭의 이제 개신교하고 다른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이런 방면에서 공부한 거지 카톨릭 교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피하고 이제 살을 이제 포도주하고 빵으로 이렇게 대비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고 이제 기념하는 걸 하는데 개신교는 뭐 종파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냥 루터교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의례다. 이거는 그걸 기억하는, 추억하는 거지. 이건 의례다.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게 이름이 있어요. 신부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교황부터 시작을 하겠죠. 신부가 이거를 포도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로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진짜로 막 이렇게 화학 조성이 이렇게 바뀌냐고 카톨릭 신자한테 물어보는 건 그거는 심각한 조롱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 없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그 나라 위인을 박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돈이 아니고 멋있는 종인데 예술품인데 이거를 한국은행 국장님이 한국은행 총장님이 한국은행 대체대주 부채로 딱 잡으면서 누구를 딱 주면 그 순간에 이게 돈이 딱 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여기서 전율이 안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은 이 인문학적 사고 체계에서 국가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개념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국가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상징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 공지성, 그러니까 이건 돈이야. 이건 돈이니까 이건 교환이 되는 거야. 너희들끼리도 교환하고 이거 나한테 갖고 오면 나도 교환해 줄게. 믿어라 이거. 이 공지성이잖아. 이거 돈이 가치가 있어. 이거 5만 원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지성 하나를 위해서 정말 전쟁도 한 거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아무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고시라는 어떤 관문을 통과한 그런 자격 서기들을 뽑아가지고 그들한테만 어떤 걸 주고 거기에다가도 권위가 부족하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그걸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합격하면 이제 변호사에 합격했다라고 해서 좀 서민들은 이렇게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나 그런 가발 하나 주고 위그라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좀 부자들은 아주 좋은 아프리카산 말의 꼬리 털에서 나온 걸로 만든 가발을 주고 가발을 왜 써요? 그냥 이러고 우리나라 좀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권위를 단지 이렇게 시험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가발을 쓴 사람이 이렇게 판결을 하면 그거를 그 판결을 받는 사람한테 그게 생과 사의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권위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권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닮을 수밖에 없어요. 공지성이라는 게.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법도 필요 없고 국가가 잘 동원하는 폭력도 필요 없고 이런 해가지고 이제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피야 이런 의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인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문명사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저처럼 완전 감동입니다. 감동이 좀 가세요? 안 가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의 공지성, 권위, 그다음에 종교를 지금은 막 이 과학이 발달했다는 착각 때문에 종교를 거의 무슨 동호회 정도로 아는데 아닙니다. 종교가 국가보다 선행된 개념이고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도덕이나 법의 근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동호 반복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일하게 오는 거는 우리 이성이 아니라 어딘가 절대적인 제가 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문학은 별과 거울과 창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별에서.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허구일 수도 있고 허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건 별에서 와야 되니까 그 의뢰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인간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문학을 공부하시고 이 대항해 시대를 깊이
공부하시고 대항해 시대에서 각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좀 제발 가해 피해 관점만 갖지 마시고 문명의 전파라는 관점에서도 보시면서 문명 사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문명이 전파되는 관점이니까. 그래서 화폐 금융 시스템도 하나의 문명이니까 이 화폐 금융 시스템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퍼져나갔고 사람들 어떻게 바꿨고 의식 구조를 어떻게 바꿨고 여러분들의 모습에 여러분 선조하고 다른 어떤 그런 의식이 자리 잡았고 여기서 또 어떤 편견이 잉태되고 있으며 그 편견이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를 이 관찰해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렌지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죠, 관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 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모습도 이상하지. 물물 교환하는 소 끌고 갖고 하는 모습도 이상하지만 우리 모습도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보면. 그게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음모론하고 다른 거예요. 뭐 비슷한 동역 얘기하고 비슷한 사건을 얘기하더라도 이 태도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비트코인은 일단 저는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퀘션이에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오스트리아는 아니거든요. 완전히 무정부주의적인 오스트리아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통화론에 가깝고 케인즈도 제가 상당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뭐 원리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저간의 사정 같은 현실적인 어떤 사정 같은 걸 좀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거시적으로는 분명히 디플레이션이라든가 경색, 신용 경색 이런 거 갖고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화폐 시스템이 언제나 단일한 시스템이었던 적은 없어요. 금이 있을 때 은도 있었고 구리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인판 아니에요? 비트코인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거는 좀 이르지만 제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한테 해주고 싶어요. 화폐 시스템 공부하면 다 써요. 다 이렇게 교환돼 가면서. 거기서 누가 중심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비트코인 일반 서민들 못 쓴다니까. 비트코인 이거 여기 봐. 여기 보고 다른 대항해 시대에 보면 그 정화가 있고 그 정화를 그 표현하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불태안, 태안도 있고 막 있어요. 예. 오도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무조건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겨울에 화폐 인문학을 제목이 좋다. 화폐 인문학 책을 하나 쓸까? 하여튼 화폐 인문학에 한번 푹 빠져보시라. 아주 그러면 비트코인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막 포도주에다가 이상한 가발 쓰고 뭐 이상한 옷 뭐 벗겨놓으면 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인데 거기다 가운을 입혀놓으면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있어 보이고 거기다 졸업장 몇 개 이렇게 보이진 않게 하지만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이제 딱 자격이 있는 거고 자격이 딱 이렇게 하면 이게 포도주가 조성이 바뀌어가지고 화학적 조성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피로 딱 바뀌는 것처럼 종이가 딱 갇힌 돈으로 딱 바뀌는 거죠. 이상한 놈은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 이거. 그렇습니다. 금은 다를까요? 공부하세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예, 금도 비슷한 거예요. 뭐 반도체로 쓸 걸 후손들이 쓸 걸 알기 때문에 금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잖아요. 네. 금도 그냥 다 이런 것 속에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개념인 거예요. 금 자체도.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힘이 뭐냐? 폭력도, 법도, 종교적 의뢰도 필요 없다. 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을 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행태는 종교성을 버릴 수가 없어. 호모사피엔스는 어디를 봐도 종교적인 행태들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가장 탈종교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하고도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가장 탈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시장에서 좀 인문학 강의를 해봤습니다. 좀 명징하진 않죠. 네, 제가 대가가 아니라서 명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테슬라의 75% 매도가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마 더 상승할 모멘텀을 꺾었다는 데로 보자면 영향을 많이 미친 거고요. $20,000 미만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패닉셀을 유도하지 않은 거를 생각하면, 별다른 영향이 없는 거죠.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다수의 생각에 순 방향이, 뭐 이쪽 생각도 있고 이쪽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힘이 상쇄되면 순 방향이 나오겠죠? 순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그 투자나 뭐 이런 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며칠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더클에서 이제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책을 지난주 토요일에 끝냈습니다. 이 책은 오래전부터 제가 강조를 했고 예고가 되어 있어서 책이 얇고 이 전체적인 독서 토론회의 결론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더클 회원이 아니시거나 뭐 그러시더라도 이 책은 양서로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의 어떤 인문 사회과학적인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빌려서라도 한 번은 보시는 게 좋은데요. 내용이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쪽 분야를 공부해 오셨다면 정리 차원에서 좋은데 이 책만 단독으로 읽기에는 좀 압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3, 40년 전을 생각하건 하면 의외로 또 쉽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참 제가 정말 표시도 많이 했고 밑줄도 많이 그으면서 읽었는데 제가 4번째인가 5번째 읽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래서 참 우리 선배 세대들이 참 고생 많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이 책과 함께 제가 이 교재를 썼던 게 아시아의 힘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절판이고 제가 소개하기 전까지는 중고책이 25,000원이었다가 제가 소개를 하고 나서 이 중고책을 내놨던 사람들이 다 물량을 가져간 다음에 5만원으로 고쳤답니다. 이 지혜족보가 독서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책이나 절판된 책은 조그마한 물량이 몰려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은 토요일에 오셨는데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고요. 학장님이 그냥 처음에 그냥 모두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책을 다시 재출판하는데 매니지를 하신 담당자께서 토요일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책처럼 비싸게 주고 사거나 아니면 도서관까지 가서 대출해서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세종서적에서 그냥 제 말만 듣고 이렇게 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이 출판된 지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인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재발견, 책의 재발견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좋은 책이라서 소화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좋죠. 이 책은 이제 제 강의에 많은 부분 녹아 들어가 있고요. 코제 정리라는 제도학파의 그런 개념도 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제 정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정의나 부정의, 그 다음에 도덕적 판단, 그 다음에 과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한국적 사고 체계에서는 이 코제 정리가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런 풍토가 없으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런 풍토에서는 이게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목동에게 있었느냐, 농부에게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질서가 예측 가능하고 거래 비용이 적다면 자발적인 계약이 사회적 체적으로 한 발 더 다가가게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보면 불법 자산들이 많이 나오죠. 불법 자산들의 그걸 보면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걸 따져야 돼요. 그럼 따지다 보면 분쟁 상태가 오래되겠죠. 그래서 분쟁 상태가 오래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기속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 최선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체계, 제도학파나 신제도학파적 사고체계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노점상이 이 권리를 돈 주고 샀지만 자신의 권리는 구청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무효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이런 재산은 명시화되거나 통합 시스템에 포함이 되기가 어렵죠. 물론 그것까지도 가격에 반영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만 시장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횡재가 있거나 폭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회가 횡재가 많으면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횡재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횡재가 많다는 것은
그 누군가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손실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곳이 있지만 제가 그 학생 때 보면 그 서울에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강남 주변에나 뭐 이런 데서 그런 풍경이 많았었는데요. 제 친구들도 그래서 제 친구네 집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이 이사를 갔는데 제가 강남 어디 야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상주하고 아버님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내 친구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서 가서 진짜 기가 막혔는데 진짜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냥 한 면이 전부 비닐하우스인 거야. 그냥 그런 비닐하우스에 무슨 전기가 있겠습니까? 수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것도 그 인근 상가나 이런 데서 긴 선을 뽑아가지고 막 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그 이문열의 소설에서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읽었습니다. 이문열의 소설에 진짜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재개발을 둘러싼 진짜 생태계죠. 그래서 그게 진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닐하우스가 그 사람 살기도 어려울 텐데 거기서 TV 보고 다 합니다. 근데 그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검은색 검은 틱틱한 그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천막이 천막 그런 게 뭐 그 당시 몇 천만 거의 1억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쓸모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이제 불화를 하는 거죠, 아파트를.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불법적인 지대에 그런 선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막 조폭이 개입을 하고 뭐 부패한 관료들이 개입을 하고 이런 애매한 상태가 이 제도 이 페르난도 데소토의 철학적 기반인 신제도 쪽에서는 아주 사회 악인 거죠, 그게. 그래서 엄청난 낭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 우리가 사회 악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현존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많이 없어졌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상태들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횡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손실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 토지공사의 비리나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손실, 누군가에게 횡재가 애매한 상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애매한 상태는 주제 사실이 부족해서 나오는 건데 엘리트들은 주제 사실을 일부러 가리기도 한다. 특히 화폐 문제에서도 가리기도 한다. 이런 거죠. 아무튼 어떤 권리가 이렇게 애매한 상태, 로컬화되어 있는 거죠. 로컬에서 애매한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이 되면서 명시화되고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면 그 사람이 그 지역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재산권도 우리가 딱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소유권이랑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제도학파적 관점에서 이거를 보면 완전히 통합된 재산이 있는가 하면 덜 통합된 재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가 세계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을 넘어선 더 통합된 소유권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지금 메타버스에서 실험되고 있는 NFT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로컬을 떠나서 더 통합적인 재산권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클에서 예를 든 게 대한항공 마일리지 포인트인데 대한항공 마일리지 포인트는 지금 서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통합적 자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통합적 자산이 아니고 대한항공의 허락을 받는다거나 어쨌건 해야 했을 때만 이게 이전이나 어떤 담보물이 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대한항공 서버를 나온다면 이게 어떤 통합 시스템에 포섭이 되겠죠. 그 통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 통합적인 플랫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게 갤럭시 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력하죠.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네이버가 훌륭하지만 이게 아직 로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도메스틱이잖아요. 그죠? 국내용이잖아요. 그죠? 몇몇 나라거나.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한국인들이 만든 네트워크, 한국산 네트워크가 퍼져 있는 건 갤럭시 폰이기 때문에 어떤 소유권이 갤럭시 폰하고 결합을 하면 이것이 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재산권이 더 통합적으로 갈수록 재산권의 어떤 그런 내용은 되게 추상화돼 갑니다. 그래서 단지 수량화되고 분할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그 화폐를 닮아가죠. 그래서 화폐야말로 진짜 그 통합적 소유권의 아주 총알하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화폐는 차도 교환이 되고 아편도 교환이 되고 그 다음에 섬유도 교환이 되고 이것이 바로 대항해 있을 때 금이 했던 역할입니다. 금 자체는 그러니까 특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금 자체는 특징이 없는 금속이다.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그런 수레가 될 수 있어요. 비이클이라고 하는데 수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치물들을 전달할 수 있는 수레가 될 수 있는데 금이 특성이 없다 그러면 당황스럽겠지만 옛날 사람들의 눈으로는 특성이 없는 추상적인 물질입니다. 가장 수를 닮았죠. 녹슬지도 않고 내구성 빵빵하고 분할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금에도 특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잘 이렇게 다루는 사람은 눈속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마저도 이제 없애다 보면 완전히 추상화돼 버리는 거죠. 완전히 추상화되면 완전히 모빌리티를 얻을 수가 있고, 완전히 추상화돼서 완전한 모빌리티를 얻고, 완전히 통합적이 되면 진짜 숫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숫자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못 바꾸게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에 시작이 자의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이름 붙이건 비트캔이라고 이름 붙이건 비트스톤이라고 이름 붙이던 그 무엇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이,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이 1달러를 넘어갔다는 거죠. 1달러를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고민은 그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국가가 인정했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코지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사회적 최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고민은 내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최적에 다가갈 수 있냐, 나에게 최적에 다가갈 수 있느냐를 여러 주체들이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토요일에 오후에 했던 오도클 강의 중에, 오도클 발표 중에 두 번째 세션, 퀀텀 트레이드와 코지의 정리, 너무 기대를 하고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코지하고 퀀텀 트레이드하고 연결이 되나, 그래서 많이 배웠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92년생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거는 제가 정말 강추하는데요. 사실은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에서 가장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비트리지입니다. 네. 근데 아비트리지가 여러 방식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머리를 잘 쓰면 아비트리지야말로 최고입니다. 아비트리지라는 건 뭐냐면 차익 거래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발표자께서 절대적 차익 거래하고 통계적 차익 거래를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5년, 16년도부터 개발해가지고 머릿속에서 누군가 했겠죠. 뭐, 제 정도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군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비트코인을 발견하면서 제가 제 지인들한테 제안했던 것은 절대적 차익 거래에 속할 것 같은데, 절대적인 가격의 차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변동성의 변동성을 먹는 겁니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미분의 미분값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이 수수료 내고 뭐 환전 수수료 내고 나면 이것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면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이 홍콩에 거주하고 그 당시는 홍콩에 있는 거래소들한테 실제로 달러 입금을 현장에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이렇게 파트너가 있다면 장부를 2개를 만들어 놓고 비트코인을 일정한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안에 비트코인 50개, 달러 50개면 얼마죠? 그 당시로 한 10억? 그래서 50개 10억 이렇게 맞춰 놓는 거죠. 1억 정도 될까요? 1억, 비트코인 1억, 달러 1억, 비트코인 50개.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춰 놓는 겁니다. 맞춰 놓고 이렇게 그날의 변동성에 대해서 여기서 달러하고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진 않고요.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거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냥 샀다 팔았다 하고서 엑셀로 정리를 하면 신기하게도 남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해버리면, 보시해버리면 그것도 1초에 몇 번씩을 할 수 있으니까 기껏해야 폭락을 할 때도 노출되고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폭락할 때 먹을 수 있고 폭등할 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디어의 단점은 뭐냐면, 누군가는 비트코인에 걸어야 되고 누군가는 달러에 걸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스폰이라든가 그런 물줄을 잡으면 얼마든지 나는 이 스프레드를 가지고 이용한 것만 활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그래서 제가 주변 지인에 설파를 했는데 설득이 안 되는데, 이런 걸 좀 밝은 친구가 엑셀로 이거를 과거를 기록해 봤는데 1년에 1000%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정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만큼 이렇게 이 시장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발표 때 3번째 발표하신 그 분께서 비트코인의 계절하고 반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이라면 사실은 미래에서 확정될 사건은 그 미래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것을 인지한 과거에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확정된 그 사건을 가지고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특별한 손실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장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3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3번 다 예외 없이
반감기 이후에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감기라는 게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거나 가격이 올라서 채굴자의 이익을 보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순유입이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가격은 2배 이상 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감기 하고 나서 바로 그날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란 시간 안에서 반영이 되더라. 그리고 실제로는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떨어져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채굴업자들이 버티다가 이제 도산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 올라가는데 이런 게 벌써 과거에 3번 반복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이제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베팅을 해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앞으로 계속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게 이거에 대한 생각의 근원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합리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시장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2024년에 예고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지금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지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계절을 타는 것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저도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주변에 알리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경제학의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몸으로 제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이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시장이라는 건 바로 그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순으로 만든 합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시장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번 2020년 반감기가 2016년 반감기하고 패턴이 달랐죠. 보통 반감기 이전에 평균 가격보다 20, 30배까지 뛰었다가 폭락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20, 30배는 거의 10배도 안 됐습니다. 뭐 한 8배? 7배, 우하게 봐주면 8배, 뭐 적게 봐주면 막 6배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꺾였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시장이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반감기가 반영이 그렇게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감기 이후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미리 던졌으니까 그렇게 완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면 예상할수록 이 계절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13K라는 건 이제 고점 대비 떨어졌었던 그 폭을 85%라는 걸 잡으면 13K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저도 옛날에 계산해 봤더니 13K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13, 12, 15, 4, 뭐 계산 고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이 퀘션이 뭐냐면 그만큼 안 올랐거든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wishful thinking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합리적인지.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반감기하고 세 번째 반감기를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요. 두 번째 반감기는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는 2016년도 반감기인데요. 2016년도 반감기 전에는 비트코인 망한다라는 게 매스미디어에서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반감이 되면 채굴자들이 도산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가격이 오를 거란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이 되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반감기 이론이 이제 정설이 됐고 2020년도에는 이게 아닌가? 시간이 좀 딜레이 됐어요. 이거 아닌가? 코로나도 있었으니까 이게 아닌가? 하면 또 역시나 반영이 돼서 지금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행동을 언제 할까요? 반감기 이전부터 하겠죠? 그러면 그 행동 때문에 반감기 이전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또 완만해집니다. 또 폭락을 예상해서 또 던지겠죠. 그래서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거라고 보면 13K가 아니라 뭐 17K나 20K가 이제 바닥일 건데 17K는 이미 한번 찍었기 때문에 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 번째 반감기까지 특히 두 번째 반감기는 요란했었는데요. 하여튼 비트코인 망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매체가 미디어가 비트코인 망한다고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지식이 시장의 합리성을 막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게 굴러가니까 그렇게 뒤늦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절은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계절을 타는 건 맞는데 그 계절을 얼마만큼 타느냐는 시장이 얼마만큼 똑똑하냐에 달려 있고 넷으로 똑똑해야 됩니다. 순으로 얼마나 똑똑하냐라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시장에 관한 학습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주류 미디어가 2016년도 반감기 전처럼 그렇게 망할 거라고 예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이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면 이렇게 진폭이 완만해지겠죠. 완만해지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도 맞고 그 지향점이 그거니까 맞고 또 인간이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것도 맞고 둘 다 맞으면서 이제 완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영일이처럼 극단을 취해버리면 아예 반영을 안 한다가 논리적으로 맞는 거고요.
또 아예 학습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또 계절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시장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들어와서 그 아비트리지의 기회를 수없이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따라 걸면 인적인 어떤 신뢰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괜찮다, 수익률이 괜찮다, 이런 거 모델을 만든다면, 이런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들면 이게 합리적인 그 시장의 그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왜냐면 남아있더라. 왜냐하면 아직도 비트코인과 이것을 주류들이 무시하고 비웃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비합리적인 그 힘이 크고,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인, 나 말고 다 비합리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따먹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에 믿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발표자 같이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면서 하시면 좋다. 근데 그 모형의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그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내면 비트코인 하룻밤 홀딩하면 비트코인 오를 것 같은데 홀딩하다 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을 볼 수 있고, 비트코인 내려갈 것 같아, 내가 이걸 다시 비트코인을 다시 50개를 채워내야 돼? 다시 정산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안 갖고 있다가 이제 공매도 친 포지션이 돼가지고 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거를 다 블라인드, 눈을 가리고 그냥 그 변동성의 변동성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1정산을 비트코인으로 할 건지 달러로 할 건지는 정해놓고, 비트코인을 세팅해놓고 샀다 팔았다 하지만 50개 땅을 맞춰놓으면 계속 달러가 늘어날 거고요. 달러로 세팅해놓으면 비트코인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단점은 이제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그 짧은 시절에는 차라리 비트코인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은데 그걸 굳이 팔아서 50개로 맞춰놓는 그런 거를 하면 이제 그 순간에는 되게 허탈하죠. 그러나 이런 아비트리지는 변동성의 변동성을 먹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도 가격이 올라가돼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아마추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업적으로 누군가가 해야 되고, 그 전업적으로 누군가가 하는 사람을 여러분하고 신뢰관계가 있어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면 내가 매 모니터 들여다보고 완전히 이 일만 해야 되는 거죠.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다 때려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신뢰할 만한 팀들이 이렇게 딱 롱텀 캐피탈처럼 만들어서 펀드를 모은다 그러면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거니까 비트코인을 잡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달러에 잡을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적당하게 이제 스폰으로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1정산을 계속 하면 이깁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신뢰의 문제네요, 그죠? 네. 셀시우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보고 그거 하라고요? 네, 저는 할 거 너무 많습니다. 저는 뭘 하냐면 오더클 그날도 이제 제가 개발하다가 갔는데, 저희가 그 1년 반 전에 스위치를 내렸던 그 로컬 블록체인 시스템을 지금 스위치를 켰고요. 메인넷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을 살려야 되는데, 어플까지 살면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서 가고 비트코인 익스플로러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진짜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만들었으니까 10년치 장부를 하드포크 했어요. 2019년 1월 3일 장부를 하드포크 했으니까 지금 거래소에 있는 여러분들과는 아무 이슈가 없습니다. 고래들한테는 이슈가 되죠. 근데 어쨌건 이거는 연습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게 개발은 한 2년 걸렸고요. 한국에 기술이 없어서 사기도 당하면서 어렵게 개발을 했습니다. 직접 제가 엔지니어 같이 둘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비용은 한 2억 한 5천에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제 간접비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적게 잡으면 2억이고요. 많게 잡으면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을 다시 왜 스위치를 켰냐, 그리고 다시 메인넷을 다시 구성을 했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더클 이후의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요청이 있는데, 많은가? 하여튼 뭐 학장님을 통해서도 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 정도 강도의 인문학 독서 클럽을 당분간은 못한다. 왜냐하면 제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해봤더니 2주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장님이 저한테 그 일주일 지나서 자료를 달라는 걸 요구하셔서, 그 본 책은 이제 첫 주에 읽고, 두 번째 주는 이제 본 책을 강의하기 위해서 다른 책을 3-4권을 보니까, 제가 2주 내내 책만 보고 사업을 안 하니까 이제 제 사업 파트너들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 사업 안 하고 뭐 하냐? 라는 욕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그 6개월만 이제 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뭘 하냐?
지금 겨울에 무슨 사업이냐 이런 생각이 하실 텐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책으로 이렇게 제가 2주 동안 대여섯 권을 읽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한 이런 강도로부터 좀 자유를 얻으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과 이 비트코인 제 두 권의 책, 비트코인 지혜족보 증보판, 그 다음에 EBS에서 강의했던 이 좀 더 대중적으로 얇게 만든 이 책을 가지고 그 책에다가 이제 종이 지갑을 넣어서 판매 시점에서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종이 지갑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에서 어플을 깔아놓으면 여러분들께서 그 비트코인 똑같은 코인을 몇십 개씩 이렇게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눠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파이썬으로 그때처럼 이렇게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내보고 빼보고 이런 거 해볼 수 있고 이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로컬로 블록체인을 설치할 수 있는데 수익 모델은 뭐냐? 사업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전기료, 그 다음에 에어컨 막 엄청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실도 이게 서울에서는 마땅하게 소음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익 모델은 이 노드를 분양할 겁니다. 그래서 노드를 연구소나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비트코인에 대한 로컬 블록체인을 구성해 본 경험이 없는 거죠. 스스로 개발하려면, 어플까지 개발하려면 한 2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를 좀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노드를 분양해서, 설치하고 모니터로 보고,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되는 걸 말만 듣지 언제 보겠습니까? 이건 이제 10분마다 자기 모니터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되는 게 보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그거를 이제 분양하고,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하면서 분산화되겠죠. 분양하면서 분산화됩니다. 분양하면서 분산화되고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1000만 개밖에 코인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 개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지금은 이게 똥값이죠. 뭐 가격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양하신 분들이 이거 채굴할 수가 있어서 분양하신 분들이 분양할 때의 비용하고 물론 교육용으로 분양하시겠지만 보통 기업이나 연구소의 학습용으로 분양을 하는데 그들이 우리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되다 보면 분산화되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이 코인이 채굴되면 이제 이 코인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용으로, 교구로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에서 올라서 나의 신분을 까고 이런 비트코인이 아닌 문화가 너무 지금 팽배해서 비트코인의 진짜 문화, 직접 만나가지고 막 보내주고 그 자리에서 거래하고 이런 문화를 이제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채굴을 해서 그 코인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비트코인보다 숫자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나중에 뭐 가격을 갖지 않을까요? 가격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가격을 가지면 이제 그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1달러를 넘었던 그런 스토리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 수 있는 재미난 하나의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로컬 블록체인 학습? 네. 이것을 이제 제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주된 이런 혹독한 겨울에 교육 사업에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실제로 로컬 블록체인을 굴려보는 여러분들도 이제 시골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으면 설치 노드를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채굴하는 거구나. 비트코인을 채굴 자들은 화면이 이렇게 생겼구나. 플로드 지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총체적으로 실험해보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구경하겠죠. 재밌습니다, 보면. 이제 구경을 한 번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재미없지만 그래도 이제 코인이 생산이 되니까 그거 이제 나눠주고 받아보고 막 하는 그런 트랜잭션. 그러면 상상을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내 아들이 저기 지금 반대편에 있어도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 똑같은 지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한 다음에 이건 잃어버려도 가치가 없으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비트코인을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니까 막 그거 살 떨려서 거래소에서 사고 정부가 또 다 잠보 갖고 있는데 뭐 이거 뭐 직접 거래한다는 게 있는데 믿을 수도 없고 막 내가 가서 테러 당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연습해 보면 이게 원래 비트코인 초창기 멤버들이 익숙했던 그런 문화였구나라는 걸 경험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사업에 기회가 안 보여서 스위치를 껐는데 이게 새로운 관점에서 이런 그런 테스트용 비트코인 메인넷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다시 스위치를 올리는 결정을 내리고 스위치 올려서 살려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시점이 아마 한 달 이내에 공개할 수 있을 만큼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더콜 이후에는 이런 활동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더 발로 뛰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더콜 3번 남았는데요. 3번은 이제 중국과 이 미국과의 이 지정학 게임이 전화 여러분한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세계가 한편으로는 통합적으로 가면서 한편으로는 또 분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조화가 왜 나오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그 와중에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또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별로 이렇게 나누거나 고민해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비트코인이라는 걸 명분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프로페셔널하게 지정하고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의문들, 읽었던 책들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떤 화두들은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신문을 보시거나 세상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구나라는 정도를 하고 오덕후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